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전 늘 제 고향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강릉 못지않게 아름다운 진주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언뜻 그냥 제목만 들으면 뭐 다 아는 얘기 같잖아요. 하도 뭐 기후변화 얘기 요즘 뭐 저 언론에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또 뭐 생물다양성은 뭐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겠지만, 그래도 오늘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저런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하는 걸 이제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제목은 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렇게 붙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제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 키울 때 이 책을 참 많이 읽어줬어요. 근데 미국 책의 제목은 그냥 The Giving Tree입니다. 미국 말로는, 영어로는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그걸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려니까 주는 나무. 이게 조금 이상해요. 뭐 주는 나무 약간 뻘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수식어를 하나 갖다가 끼워 넣은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근데 저는 우리말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무는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뭐 온갖 걸 주다가 죽으면 또 우리에게 목재로 또는 땔감으로, 이게 뭐 남김없이 그냥 있는 자기를 그냥 다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마치 수능 국어반 선생님처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무가 비유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1, 2, 3, 4 중에 자연, 그렇죠? 자연을 택하셔야죠. 사실은 나무라 그랬지만 큰 의미로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연이 요즘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대충 느낌이 있으실 텐데, 자연이 우리에게 잘 안 줘요. 근데 안 준다는 게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못 주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연에게 우리가 장애를 입혀가지고, 자연이 그렇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연, 이게 다 우리가 저지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드리는 얘기의 거의 핵심이 우리가 저지른 일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아마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뒤로 잘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하면 갈래나? 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환경 문제들, 환경 재앙들은 전부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유명한 미나마타 병이라는 거는 일본의 바닷가 미나마타 현에서 수은 중독이 일어나서 기형아가 막 탄생하고 그러던 일이었고요. 뭐 태풍이 불면 전 지구적으로 부는 건 아니잖아요. 홍수가 나도 어느 지역에 나는 거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낙동강에 페놀 사건이라는 게 상당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강은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걸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런 엉뚱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후변화라는 건 국경이 없어요. 그냥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지르는 놈 따로 있고 당하는 놈 따로 있고 막 이럽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나라도 조그만 나라가 왜 저지르는 쪽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만만치 않게 저지르는 나라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 남태평양에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들, 투발루, 통가 뭐 이런 나라들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바닷물이 계속 차올라와서 그냥 나라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투발루는 이미 제가 듣기로는 뉴질랜드나 호주 정부랑 얘기가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조만간 투발루 국민들은 전부 그 두 나라로 이주해
해서 거기 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나라를 한번 빼앗겨 본 그런 아주 뼈아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태평양의 몇몇 나라들은 그냥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 문제가 돼서 세계 지도자들이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툭하면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참 제일 많이 저지르는 나라 미국이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참 힘듭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협조가 됐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양쪽으로 대통령 지금 뭐 저 이상한 트럼프라는 양반 뭐 이런 양반들은 뭐 이거 미국 잘못 아니고 심지어는 이런 거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막 부정하면서 지금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저 봉화마을에 다녀가신 조지 부시 대통령님하고 저 대통령 선거하셨던 분이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하셨었는데 우리나라 선거제도 같으면 대통령이 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보면 표가 더 많았는데도 미국의 선거제도는 좀 얄궂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주를 거기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몽땅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를 정말 근소한 표 차이로 놓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는 더 많이 표를 얻었으면서도 선거인단 표가 모자라가지고 대통령이 못된 참 비운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은 못됐지만 부시 대통령은 못한 노벨 평화상을 이분은 받았잖아요. 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쓰고 그걸 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거를 굉장히 잘 알려줬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앨 고어 미국 부통령님께서 얘기하신 불편한 진실보다 지금 진실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저 때 세계인이 전부 충격받았는데 지금 진실은 저 충격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이런 문제에 우리나라만큼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뭐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2일인데요. 저때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세계 최초라고 별로 자랑스러울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이런 이슈들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소들이 다른 환경 문제 연구하다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뭐 일찌감치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관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심각하다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어쩌다가 뭐 제 사진이 저 코너에 보일 텐데요. 어쩌다가 저는 5명의 공동대표에 추대가 됐는데 가만히 제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나머지 4분을 공동대표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만 학자더라고요. 아, 내가 브레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예, 명색이 두뇌면 뭔가 학문적인 일을 지식을 뭐 제공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수락 연설에서 저는 기후변화에 관한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기후변화 교과서라는 책을 제가 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뭐 그나마 아직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나름 여기저기서 아름아름 기후변화 연구를 조금씩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분야별로 이제 전부 논문들을 받아가지고 책을 이제 만든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하다가 욕을 가끔 먹는데 그 욕이 뜻밖에도 별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건방진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별로 안 하는데 제가 뭘 해놓으면 건방지다라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건방지게 교과서가 다 뭐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교과서라는 거는 우리가 대개 뭐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 지가 혼자 만들어 놓고 교과서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처음엔 깨갱하고 조금 앉아 있다가 그냥 마냥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책 한 권이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무슨 일이든 덤벼볼 수 있다. 그럼 그게 교과서 아니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지식들을 모아놓은 게 교과서지 않냐. 그렇다고 이게 완벽하다고 난 얘기를 못한다. 근데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못하는 부분은 뭐래요? 참고서. 예,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책을 보시면 되고요. 이래갖고 제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약속을 지켰는데 제가 책을 내면서 책의 서문에다가 또 엉뚱한 약속을 하나, 모름지기 교과서라는 건 시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놓고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때그때 개정판을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수시로 개정판을 내겠다라고 썼는데 예, 제가 개정판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쪼들려서 내년쯤에는 한번 개정판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래도 제 동료 과학자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논문들을 잘 써주셔가지고 아마도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낸다 그러면 세계인들도 다 이 책을 들여다볼 거라고 전 거의 확신했었어요. 기후변화에 관한 거의 모든 기초적인 지식들을 하여간 한 권에다가 다 모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정부가 따라오더라고요. 2008년에 민간인들이 기후변화센터를 만드니까 그 해에 이제 정부가 국립생태원이라는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기획을 하고 저한테 이걸 맡겨가지고요. 제가 이제 총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밑그림 그린 놈이 초대 원장도 하는 게 옳다 이래갖고 저 할 수 없이 2013년에 멀쩡히 서울에 잘 있는 사람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이라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예, 혹시라도 그 지역 출신이 이 방에 계시다 그러면 저를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저기 진짜 가보니까 완전 깡촌이더라고요. 예, 그냥 저 멋있는 건물, 환경부가 멋있게 만들어준 저 건물 빼면 저 동네 아무것도 없어요. 야,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제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도착하자마자 마을에 제2 유지가 되더라고요. 군수님 다음으로 제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마을 행사만 있으면 군수님이 이제 축사하시더라고요. 하고는 환영사 뭐 이런 거 하시고는 그 마이크 내려놓고 내려가시려고 그러다가 참 생태원장님 오셨네? 한 말씀 하시죠. 그래갖고 저는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마이크 잡아야 돼요. 근데 저 마을 어르신들 쫙 앉아 있는데 제가 이게 주제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저는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에는
저한테 환경부가 이걸 가지고 올 때는 그때는 이름이 아직 안 정해져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는 국립생태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만드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국립으로 생태학 연구소 같은 거 기획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소를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한 말씀 하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 표정이 영 맞득지 않더라고요. 뭐 씹은 표정을 이렇게 쓰세요. 쟨 왜 왔냐 이런 표정을. 그러더니 웬걸 뭐 제가 원장실에 앉아 있는데 좀 막무가내시더라고요. 이장님 뭐 군의원님 이런 분들 제 비서가 막는데도 그냥 문 펄컥 열고 들어오시면서 원장 계신가? 그러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 앉아있다 뻘떡 일어나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근데 그 원장님 우리가 땅 드렸는데 우리를 뭘 줄 거요? 그러세요. 제가 뭘 드려야 됩니까? 땅값은 정부가 다 계산해 드린 걸로 아는데 그놈의 입장료 붙들고 있으면 뭐해요? 그거 국고로 가는 놈의 거 그거 마을에 풀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입장료를 내놓으라고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저 방문자 센터 몇 놈 들어가지도 않더만 그거 우리 주면 서천 김도 팔고 토산품 좀 팔고 진짜 사흘이 멀다 하고 쳐들어오셔서 맡긴 돈 찾아가시는 분들처럼 내놔라 하는데 제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너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인가? 그러다가 제가 퍼뜩 임명장 받던 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환경부 장관님한테서 임명장을 받고 티타임을 이렇게 간단히 하는데 장관님이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원장님이 1년에 관람객을 한 30만 명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린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장관님 제정신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거의 그런 수준으로 대들었어요. 장관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서울에서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면 장항역까지 3시간 20분 걸리고 고속버스 타고 군산에 갔다가 택시 타고 들어오면 3시간 반 걸리고 자가용 몰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거기 뭐 수시로 막히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리를 어떤 미친놈이 온다고 30만 명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장관님이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 주민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국립생태학연구소를 만들고 저보고 연구소장을 하라고 내려보낸 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라고 저를 내려보낸 거였어요. 그 금강 건너 군산에는 사만금을 개발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갯벌 많은데 왜 우리는 갯벌 못 건드리게 하냐. 그리고 중앙정부로 쳐들어서 삭발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정부가 그래도 이제 갯벌은 더 이상 건들지 맙시다. 그래서 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을 지어줄 테니까 당신들은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경제 이득을 얻는 이런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무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제가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러 간 건데 장사하라고 절대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랬더니 답이 의외로 쉬운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 깡촌에 보다 많은 분들을 불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돈 쓰고 가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깡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뭘 해야 되나? 답은 끊임없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3년 2개월 원장으로 일했는데요. 아마 제가 크고 작은 전시를 한 30개 정도를 끊임없이 기획해서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연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충남 서천에 국립생태원이라고 아주 멋있는 곳이 생겼다는데 가보셨어요? 이분은. 나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람 문화에 아주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그걸 보고 뭔가를 배우고 이러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갔다 왔다가 중요해요. 거기 가서 뭘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가가지고 이거 인증샷 한번 찍으면, 그래서 왜 유럽 저 단체 여행 가시면 새벽에 버스 타고 하루에 7군데 돌잖아요. 뭘 배우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일단 사진 찍고 또 기사님 타라 그러면 또 타고 또 다음에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그분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다시 안 오십니다. 그런데 이 전시기관이 성공을 하려면 재방문율이라는 게 좋아야 되더라고요. 이제 저 배웠죠. 어떻게 재방문율을 어떻게 높여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재방문율이 높은 곳은 놀이동산 뿐입니다. 다른 곳은 다 힘들어합니다. 한번 봤는데 내가 그걸 왜 또 봐? 이런 마음들이라서요. 그렇다면 이 장면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한 달 전에 가셨을 때 개미전 보셨어요? 나갔을 땐 개미전 없었는데? 제가 조금 개미전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가야 되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오게 만들고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목표로 준 거를 제가 대들었었는데 첫 해부터 100만 명이 오시는 바람에 졸지에 이제 저는 굉장히 성공한 CEO로 마을 어르신들이 저한테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제가 사랑받고 하여간 무사히 일을 마쳤습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저는 뭐 어차피 여기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게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연구 분야를 2가지 연구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생태학 연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와중에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곳에서 저를 무슨 챔피언으로 뽑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권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챔피언인지 저는 그 용어가 좀 이상한데 4명을 저 전 세계에서 뽑아놓으라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필리핀의 여성 국회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물에 잠기는 나라 중에 하나인 통가의 여성 환경운동가,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집트의 사업가. 근데 이분이 굉장히 사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잘 하시나 봐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4명을 뽑았대요. 그것도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만 학자더라고요. 내 또 브레인을 해야 되나? 뭐 이런데 그쪽에서 저한테 아예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나라에 한번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환경부에서 절더러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의에서 서울에서 했었는데 한 30분 정도 영어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UNFCCC 그 기후변화 협약 본부 사람들이 그날 와서 쭉 듣다가 저 양반을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강연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저는 강연하는 사람으로 챔피언이 된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 불려갔습니다. 가서 저 기후변화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걸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간 데가 이집트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요. 저는 국내에서 이렇게 강연하면 뭐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가끔은 강연 끝나고 나면 사인해달라, 사진 같이 찍자 뭐 이런 일이 뭐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저 과학 학회에 가니까 다른 학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뭐 한 20분 제 논문 발표하고 뭐 질문 받고 그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뭐 사진 찍자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저 이집트에 가서 했는데 우리 외교부 직원들하고 환경부 직원들이 그날 같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한 20명이 줄을 섰어요. 그리고 사인해달라, 뭐 사진 찍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나중에 이제 저녁 때 주최 측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뭐
그때 20분하고도 조금씩 나눠본 얘기로 결론을 내보면 저는 원래 생물 다양성 쪽 사람입니다.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되게 기상학자들이 하는 연구잖아요. 근데 기후변화가 중요해지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으로 스카우트가 돼갖고 당신이 좀 맡아 해달라. 그래서 기후변화 쪽에는 제가 그렇게 뭐 썩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생물 다양성 쪽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기후변화 사람들은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챔피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후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들이 사라지는데 어쩌면 이게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일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받았다 뭐 이러고 아니 이런 걸 처음 들어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인해 주면서도 당신들 참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는데 지금 뭐 거의 가는 나라마다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바로 이겁니다. 제가 누구예요? 북극곰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보던 북극곰 같지가 않잖아요. 꼭 무슨 큰 개 같잖아요. 북극곰 원래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말랐죠. 먹을 게 없어서. 예전에는 북극곰은 물에 들어가서 뭐 물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푹 하고 올라오면 거기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얼음 위에 올라가서 뜯어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온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빙하가 너무 많이, 북쪽에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얘가 물에서 물개 잡아갖고 올라와서 이렇게 둘러보면 얼음이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근데 보다 보면 저만큼 떠내려갔다는 거죠. 거기까지 헤엄쳐서 가다가 익사합니다. 제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수영을 굉장히 잘 하는데 그렇다고 끊임없이 수영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물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마을로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립생태원에 미션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와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해서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에 기여한다. 생태문화라는 단어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2013년에 이 미션을 세울 때만 해도 여러분이 인터넷에 생태문화 이렇게 치면 별로 뜨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별로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생태문화를 개발문화의 반대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문화 국가입니다. 땅은 이렇게 좁은데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시멘트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어대다가 우리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게 제 걱정입니다.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 변형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개발 안 하겠다는 저 같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두고 싶은데요. 근데 그걸 애써 바꾸겠다는 사람이 저를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완전히 거꾸로였어요. 개발하는 분들이 너무 당당해요. 개발하는 분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동네 주민들한테 저놈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 발전을 못해요. 제가 괜히 단식 투쟁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걸 못해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살 곳이 안 됩니다. 모든 곳이 다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이 다음에 어디 살 곳도 없는 겁니다. 미세먼지 뭐 그냥 자연이 우리 괴롭히려고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한테 날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콜록거리고 있어요.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생태 문화가 중심에 있고
개발을 해야 되는 분들은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환경 친화적,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개발하면 일단 환경은 파괴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근데 왜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데 차용증은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차용증을 쓰자 하는 주장을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차용증 써요? 쓰면 되죠. 그래갖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미래 세대 대표를, 저기 우리 앉아있는 꼬마가 대표라고 치고요. 대표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차용증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환경 친화적으로 여기를 그냥 진짜 멋있게 잘 개발해 드리면 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정말 저 경제 소득도 올라가고 너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갖고 어린이 대표가 사인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차용증을 받았으니까 미래 세대로부터 빌렸으니까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충청도에 3년 살다가 충청도 사투리를 2개를 배웠어요. 미래 세대 대표가 그거 다 듣다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또 냅둬요. 냅둬요. 우리가 그때 가서 그냥 알아서 할게요. 우리 거라면서요. 그걸 뭘 미리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되시오.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때 가서 냅둬요 되시오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차용증 못 받아요. 제가 미래 세대의 대표라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내 건데 왜 아저씨가 먼저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그냥 냅둬요 되시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제 생각엔 거의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려면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부터 누리는 혜택을 우리 후손도 누리게 해줘야 된다. 이게 지속 가능한 미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개발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생태 문화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우리 국민의 인식 체계에서 한번 바꿔보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한 거고요. 초대 원장이 되니까 뭐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미션도 만들어내야 되고 비전도 세워야 되고 핵심 가치라는 걸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보직도 안 해본 사람이라 갖고요. 너무 몰라가지고 그 핵심 가치 뭐 미션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가 올라오길래 제가 만드는 건 줄 알고 제가 원장이니까 내 기관에 그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밤에 잠을 설치면서 관사에서 혼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통섭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인생 이모작 뭐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런 걸 좋아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회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내가 그동안 핵심 가치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근데 옆에 경영본부장이 있다가 제 마이크를 꽉 잡으면서 원장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건 3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원장님 안 됩니다 였는데요. 저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걸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지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용역 발주한대요. 저거를 만들어주는 기관이 있대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무슨 능률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기관이 있고요. 생산성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기관도 있고 뭐 그런 곳에서 만들어 준대요. 제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나 만들었는데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 원장님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깨갱하고 있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 거기서 중간 발표를 하러 오더라고요. 근데 톡 제가 앉아 있는데 화면 탁 하는데 핵심 가치 이러더니
뭐 수월성, 탁월성 해갖고 성자 돌림으로 단어 4개를 쫙 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 들었더니 원장님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왜 LG화학 걸 우리한테 가져오셨어요? 이거 LG화학 거 아닌데요? 생태원 건데. 아니 세상 천지에 수월성 싫어하는 놈의 조직이 어딨냐고. 그 LG화학 좋아하겠네. 삼성전자도 좋아하겠네. 요 옆에 농협에 갖다 줘봐요. 농협도 아주 좋아할 텐데. 어느 기관이나 다 맞는 그런 거 말고 누구한테 얘기 안 해줘도 이렇게 탁 읽다가 생명사랑, 다양성, 창발, 멋, 야 그거 국립생태원 핵심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뭐 주섬주섬 짐 싸갖고 가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오후에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데 반납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받아오세요. 제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오세요. 그랬는데 웬걸 감사실장이 또 헐레벌떡 제 방문 열고 들어오면서 원장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안 돼요? 이게 기관 평가에서 감점을 당한대요. 그리고 기관장 평가에도 감점 당한대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감점이래요. 못 만든다잖아요. 그래도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팀을 불러놓고 서울에서 토요일 날 제 주변에서 정말 머리 잘 도는 사람 한 7명을 제가 점심 사주겠다고 꼬드겨가지고 불러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함께 하루 종일 브레인스토밍을 해갖고 만들었어요. 저녁 때. 다 만들고 나니까 제가 만든 거였어요. 돈도 3천만 원 주고 제가 만들고 그거야말로 감삭감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말도 안 되게 쓴 거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데. 제가 은근히 지자랑하는 건데요. 그 기관마다 가보면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이렇게 관심을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액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복도에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영혼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정직, 근면 뭐 이런 거 적혀 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더 정직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안에 이 기관에 혼이 담긴. 그래서 저는 생명사랑, 다양성, 창발, 멋 요 4가지만 확실히 이해하면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이라는 거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이걸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3년 동안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무조건 4팀으로 나눠가지고 마지막에 다양성 팀하고 창발 팀하고 결승 붙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온갖 이걸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직원들이 잠꼬대로도 이걸 했다고 믿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 치면 생명사랑, 다양성, 창발 그냥 나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그야말로 핵심 가치 또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요. 생명사랑은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윌슨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인데요. 그야말로 생명, 사랑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동굴에 한동안 살았잖아요. 그 동굴에 살 때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저 2 동굴에 2 가족이 사는데요. 왼쪽 동굴에 있는 가족은 생명사랑의 정신이 올바른 생명사랑의 철학이 투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아무거나 막 잡아먹으면 안 되고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동굴 환경이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청빈하게 사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약간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오른쪽 집안은 좀 다릅니다. 오른쪽 집안 분들은 그따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거나 막 잡아먹고 그냥 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웬 놈의 집구석, 웬 놈의 동굴 구석이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는 왜 이러고 뭐 불평을 막 늘어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마실을 쓱 다녀오세요. 지팡이 짚고 턱 마실을 한 바퀴 다녀오시고 뜩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 가자. 그러세요? 그때 저 당시 이사가 뭐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뭐 이럴 거 있어요? 가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당시 이사는 어떻게 가냐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럴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가면 그게 이사예요. 그때 뒤에 남겨놓고 간 조개무지를 요즘 우리 고고학자들이 뒤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저 집이 요 동굴에 살고 있었는데 저 위에 더 좋은 동굴 찾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제가 오늘 이거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났다. 제가 중대 발표를 지금 하나 할 건데요. 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근데 왜 웃으세요? 제가 심각하게 저는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농담으로 하자면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옮겨주겠다는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혼잡하고 이러니까 이게 수도로서 기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그 제대로 된 도시를 수도를 하나 만들겠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겁니다. 근대 역사에 수도 옮겨갖고 된 나라가 없거든요. 호주도 뭐 다 대충 실패했어요.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든 해보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아직도 이렇게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잖아요. 세종시 공무원들 일주일에 2-3번씩 서울에 왔다 가야 되고 제가 보기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려면 국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국회의원들은 꿈쩍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들만 내려가도 확실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에서 내쫓고 싶은 마음이 저는 참 많은데 근데 저는 수도를 옮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옮겨드리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제가 이제 출마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캐나다로 우리가 전부 가갖고 한 분 앞에 10에이커씩 큰 땅을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쪼개갖고 한 분한테 다 저를 안 찍으면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제가 해봤어야지 이게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죠. 저 트루도 총리한테 전화하세요. 내년에 우리가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트루도 총리가 웬 이런 미친 놈들을 다 봤나? 지네가 뭔데 우리나라로 그냥 와?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너무나 성공한 동물이라서요. 어디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든 사람답게 보다 질 높은 삶을 살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 또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님 우리나라에 예전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나는 환경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우주 개발해 줄 텐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저는 그날 질문 기회를 못 찾아서 질문은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글로 썼어요. 아이고 단순하신 분이네. 예전에 신대륙 개발했을 때 누구 갔어요? 유럽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내쫓았어요. 화성 개발했다고 칩시다. 가실래요? 전 안 갈래요. 여기서 모기 뜯기고 뭐 이러면서도 여기서 살래요. 화성에 까치도 없고 은행나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는 거길 왜 가요, 제가?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도 살 수 있게 우리가 환경을 잘
유지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성은 뭐 너무나 당연히 국립생태원의 핵심 가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다양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어쩌다가 지구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서 관계 맺음을 하고 사느냐, 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불편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여러분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뭐 다양해야 된다. 근데 왜 난민 안 받겠다 그러고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세요? 다양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행동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양성이 뭔가를 이해를 좀 제대로 하시고 있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넘어가네. 네. 네. 제 강의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잠시 졸다가 깨나시면 큰일이 납니다. 카프카의 변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첫 장면으로 제가 모시고 갑니다. 깨어나 보니 갑충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소설이. 예, 잠깐 졸다가 깨나면 애벌레가 되십니다. 근데 저 애벌레가 이 이파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막 먹고 나는데 저걸 다 먹고 나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연계에는 똑같은 식물이 바로 옆에 있을 확률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다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식물을 이렇게 조금 먹어보니까 아유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죠. 좀 맛없지만 이걸 그냥 먹어? 아니야. 나 똑같은 거 먹을래. 그러면 쟤는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저 똑같은 식물을 찾으러. 한 7m쯤 떨어져서 또 한 그루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한테야 뭐 7m 그냥 한 18자국이면 가지만 저 작은 곤충에게는 그 7m가 9만리 같은 길입니다. 게다가 제가 저기 있네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쟤는 이러고 가야 돼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건 그러니까 9만리가 아니라 90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식물을 찾아서 가는 기간 동안 제가 갉아먹은 식물은 또 생장합니다. 서로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만, 시간만 존재하면 다양성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타리카에 많이 다녔는데요. 바나나 농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바나나 농장인지 바나나 공장인지 모르게 생겼는데 그 바나나 농장의 뒷산에 올라가서 턱 내려다 보니까 눈이 모자라게 바나나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비행기로 막 약 뿌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나나 이파리를 특별히 좋아하는 애벌레라고 지금 상상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언덕에서 지금 여기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진짜 미치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그냥 눈이 모자라게 그래서 들어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먹다가 넘어져도 먹을 게 있고 뒹굴어도 먹을 게 있고 쓰러져도 먹을 게 있고 이건 뭐 완전히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게 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 몸이 축축해져요. 농부가 와서 농약을 뿌립니다. 살충제를. 아니 이건 예의가 아니시죠. 초대하시고 야 임마 내가 널 언제 초대했어. 아니 이게 초대가 아니면 세상 천지에 내 친구들 지금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소문 나가지고.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잖아요. 예전에 이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섞여 살던 곳입니다. 그걸 우리가 들어가서 깨끗이 밀어내고 우리는 한 가지로만 심습니다. 그러면 그 식물을 좋아하는 곤충들은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갉아먹으니까 우린 또 싫어서 우린 살충제를 뿌립니다. 제가 명색이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까지 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다 하는 생태학자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이제 뭐 인터넷에 막 올리고 난리 하시겠지만 저도 이 세상의 모든 모기를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곤충을 연구했다는 죄로 저희 집에 모기잡이입니다. 저는 모기가 안 물어요. 제가 피가 쓰대요. 근데 제 한 사람은 모기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불 딱 끄면 엥 하잖아요. 그럼 저희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해요. 모기! 그러면 저는 빨딱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불 켜고 그 모기를 잡기 전에는 저는 취침을 못 합니다. 근데 요즘 모기들이 영악해요. 불 켜면 숨어요. 그래서 불을 꺼야 이놈들이 싹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떨 땐 전 한밤중에 30분, 1시간 벌써요. 예, 슬리핑 뷰티를 내려다보면서 그 잠자는 미녀, 제 안 사람을 모기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길 보고 있으면 모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잠자는 미녀에게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그럼 저희 안 사람은 부채질까지 해주니까 너무 새근새근 잘 자요. 근데 모기는 못 잡아요. 그러면 전 불을 끄고 살짝 자야 되잖아요. 살짝 누우면 또 모기 잡았어? 그래. 어떨 때는 이제 슬슬 뭉갤라 그러는데 그건 안 통하더라고요. 한 3분 지나면 또 엥 해요. 그 모기 그럼 전 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필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모기를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곳은 워낙이 유전적으로 워낙이 다양한 곳이라서요. 살충제 하나로 몽땅 제거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농부는 기분 좋아서 돌아갑니다. 쫙 보니까 뭐 후두둑 떨어지고 다 죽는 것 같으니까 대충 나 다 제거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와보면 또 이놈들이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작년에 내가 다 죽였는데 왜 와? 그래갖고 또 뿌려요. 이번에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안 죽는 놈의 자손이 온 거잖아요. 내성을 가지고 있는 놈의 자손들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실험실에 들어가서 더 독하게 만들어야죠. 죽여야지. 그래서 더 독하게 만들어서 뿌려갖고 죽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 지나면 또 돌아와요. 더 독하게 만들어요. 이번엔 수은도 좀 집어넣어. 캐드뮴도 좀 집어넣어. 그냥 그런 중금속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야, 죽여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변 강에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병원에 가기 시작하고요. 자연 생태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먹이 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 농축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살이들은요. 물속에 있는 하루살이들은 우리가 독극물을 집어넣는데 하도 조금 먹어서 걔네들은 별 지장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요. 근데 그 하루살이를 10마리 잡아먹은 피라미는 비틀비틀합니다. 농축이 됐으니까 10마리 분량이 여기 다 들어왔잖아요. 피라미 10마리 잡아먹은 잉어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잉어 잘못 먹은 외갈이 나가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도 병원에 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지른 일이 제일 상위에 있는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도로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농업을 포기합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죠. 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게 농업혁명 때문에 됐는데 제가 농업 포기하자고는 차마 용기를 못 냅니다. 그래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다고 저 이건 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농업을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악순환의 쳇바퀴에 걸려가지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독한 약을 개발해야만 하는 이런 악순환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제가 그 국립생태원장 하는 시절에 UN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는 데 어쩌다가 제가 의장으로 추대가 돼갖고 UN 회의를 2년 동안 저 주재를 했었는데요. 본부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어요. 한 번에 갔다가 시차 적응을 못해갖고 잠이 안 와서 다시 불을 켜고
TV를 켰는데 그냥 완전 실수를 한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트루도 총리가 내각을 임명하는 날이었어요. 저 많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임명장을 주고 그 사람이 연설하고 들어가서 앉고 또 다음 사람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걸 캐나다 국영방송이 몇 시간을 그냥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국영방송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제가 MBC에 과감히 한번 제안할까요? 지난번에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전국에 소방대원들이 다 강원도로 달려가서 그냥 정말 잠도 못 자고 해갖고 그걸 불길을 잡았잖아요. 세계인들이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냐? 이게 미국에서 벌어졌으면 한 달을 탈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며칠 만에 잡았잖아요. 예, 국영방송 MBC가 하루 종일 그분들 한 분 한 분 사진하고 그분 이름하고 그분 소개하고 한 사람 앞에 1분씩 탁 이렇게 해갖고 하루 종일 그 방송만 한 번 하면 어때요? 그러라고 제가 시청비 내고 뭐 이러는데 하여간 뭐 제가 이날 두 눈 부릅뜨고 발을 정자 그리면서 저 방송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한국서 떠나기 전에 신문에서 읽었거든요. 트루도 총리가 여성 장관을 50%를 하겠다라고 공언했어요. 너 진짜 50% 하나 보자. 그래갖고 제가 여성 하나, 남성 이거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50%를 여성 장관으로 하더라고요. 저분이. 거기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지금 세계는 마치 이런 분들, 저 머리 위에 뭐 이렇게 쓰신 분들, 터번 쓰신 분들 때문에 이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를 막 탄압하면서 이러잖아요. 에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분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잘 살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자꾸 대립해서 트루도 총리는 저런 분을 두 분이나 장관으로 딱 세워놓는 겁니다. 이게 다양성이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 화면에 제 저쪽 끝에 누가 계십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냥 말로만 장애우들을 뭐 돕자 어쩌고, 저분은 장애우 장관도 한 분 딱 갖다 세워놓는 겁니다. 야, 제가 그 다음날 이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쿠벡주의 환경부 장관이 와서 축사를 하기로 했어요. 여성 장관이더라고요. 왔는데 제가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약간 멋을 좀 부렸습니다. 총리 한 사람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나라가 된 캐나다의 환경부 장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축사는 안 하고 3분 동안 트루도 총리 자랑만 막 너무 좋은 분이세요.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트루도 총리님 언제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죠?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만나면 제가 조의를 표한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라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국정 운영을 하려 그래요? 아니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장관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받아 적어서 착 해야지. 그게 국정이 일사천리로 되지. 전부 생각이 다르고 다 다양한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캐나다가 가장 괜찮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잘 굴러가고 있고요. 정말 멋있는 나라가 총리 한 사람의 이것 때문에. 저희 이 방송 보면서요. 제가 좀 남자치고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긴 한데 저런 거 보고 울면 좀 약간 이게 병 수준은 아닐까. 남의 나라 호텔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나라 내각 임명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출출 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평생 다 꺼졌네요. 저는 평생 자연의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 다양성 중에 이거보다 아름다운 다양성은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옵니다. 다양한 사회는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거기서 창의적인 게 나옵니다. 균질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뭐 편안하기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양성은 이런 겁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다양한 짓거리를 하고 끝내면 그건 죽도 밥도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발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발은 영어로 emergence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아래 단계에서 이렇게 막 일한 거에 합이 그냥 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걸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너지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제가 생물학으로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연과학에는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렇게 세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 생물학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게, 야, 생물학은 참 물리학이나 화학하고 너무 다르다 하는 걸 느낍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여야 하는 학문입니다. 1 더하기 1이 잘못해서 1.9, 2.1이 되면 큰일 납니다. 터지고 뭐 멈추고 뭐 다. 근데 생물학은요, 1 더하기 1이 2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2보다 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특별히 가져온 게 없어서 저쪽부터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간세포 하나씩만 여기다 꺼내서 쭉 좀 주세요. 그게 제가 저 끝에서 이제 다 모으면 간세포 이만큼 모으면 뭐가 됩니까? 네? 간땡이. 예. 예, 간땡이가 됩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간세포 안 하고요. 심장세포 하나씩만 좀 떼주시면 안 됩니까? 심장세포를 다 모았어요. 심장세포를 잔뜩 모아놓으면 간세포는 잔뜩 모아봐야 그냥 간땡인데요. 심장세포는 잔뜩 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네가 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심장입니다. 심장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얘네 묶어놓으면 지네가 알아서 뛸 거야.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물이라는 겁니다. 아랫단계 세포 단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심장이라는 기관이 되면 거기서 그런 이상한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이 기가 막히게 재밌는 학문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10명이 모여서 일하는데 그 10명의 능력의 합이 아니라 100명의 일처럼 막 늘어나는 이런 게 얼마나 좋을까. 제가 사실은 그 통섭을 집어넣어 볼까 한번 그랬는데 지가 초대 원장하면서 지가 유행시킨 말을 또 핵심같이 넣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욕먹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통섭을 빼고 창발을 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국립생태원의 핵심 가치를 생명, 사랑, 다양성, 창발 그리고 돈 그랬으면 에이, 완전히 이상해졌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스스로 되게 야 이렇구나 한 게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삶이랍니다. 에이 설마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근데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평생 그냥 돈 쫓아가다가 끝났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국립생태원에서 일하면서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 될 일도 없고요. 국립생태원이 뭐 이렇게 돈 버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돈 대신 멋을 집어넣어 놓고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 이런 곳으로 매일 출근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예, 전 진짜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야 어떻게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나? 예, 그래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직원들을 막 독려하고 어떻게 일을 했더니 아까 제가 그러면서 온갖 전시를 다 만들어내고 하면서 했더니 특히 저는 제가 평생 개미를 연구했기 때문에 개미 전시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열대에서 지구상에서 농사를 지을 줄 아는 동물이 딱 셋이거든요. 개미, 흰개미, 그리고 제 앞에 앉아 계신 이 동물 이렇게 셋인데
뭐 여러분은 여기만 나가면 논밭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역사 내내 농사를 지었나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은 건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에 탄생한 건 적어도 한 20만 내지 25만 년 전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 역사에 우리가 농경을 한 건 최근 5% 미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95% 시간, 절대적인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주워 먹고 잡아먹고 이랬어요. 그걸 수렵 채집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5%도 잘 안 되는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야, 한번 길러 먹어보자. 그래서 우린 지금 조금 해보는 중이에요. 근데 이 개미는 저 버섯을 길러 먹고 사는데요. 저 버섯의 DNA를 추출해서 저희가 얼마나 오래됐나를 측정을 해보니까 무려 6,500만 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 북미와 남미 사이에 바다 카리브해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공룡들이 다 죽어나갔던 그때가 6,500만 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개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유럽이나 북미 여행 가셔서 자연사박물관에 종종 가보시는데 좋은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이 개미 전부 전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인기몰이 넘버원이거든요. 저 작은 곤충이 뭘 안다고 저렇게 열심히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자기 몸보다 큰 이파리를 입에 물고 집으로 달려와서 저걸로 퇴비를 만들고 그걸로 농사를 짓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재미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정신병원입니다. 이게 인두껍을 쓰고 저게 재미없으면 그분은 뇌회로가 분명히 잘못되신 분입니다. 그건 있을. 하여간 그래서 저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 옆에 있는 개미는 배짜기 개미라는 개미인데 세상에 많은 개미들이 땅속에 굴 파고 사는데 쟤네들은 어쩌자고 나무 위에 이파리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얘네가 방 만드는 광경은 정말 볼만한데요. 오죽하면 우리가 개미허리라 그럽니까? 그 가는 허리를 뒤에 놈이 입으로 물었고요. 그놈의 허리를 또 뒤에 놈이 입으로 물고 하는 식으로 바디 체인을 몸 사슬을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마치 누가 구령을 부르는 것처럼 동시에 협업으로 이파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당겨놓고는 가운데 슬라이드에 보시면 자기들 중에 애벌레가 고치를 틀 때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분비하는 실크를 가지고 꿰맵니다. 그래서 방을 만드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 과정을. 이건 호주에서 데려다가 저기 전시를 했는데 한 1개월쯤 되니까 전시본부 직원이 저한테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쟤네들이 방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람 문화의 또 특징적인 게 내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동물이 아무것도 안 하면 무지하게 화냅니다. 그래서 유리창 막 때리고 그 동물이 자면 깨워야 되고 그리고 민원 제기합니다. 들었는데 제가 안 와 여기. 그래서 지금 생태동물원 만들려고 뭐 나무도 심어주고 하는데 고릴라가 나무 뒤에서 숨어 있으면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관람객이에요. 근데 다 만들어서 쟤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 유리창 두들기고 얘네 왜 안 만들어 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렇죠. 근데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들어가서 칼로 한번 쭉 그어놔요. 슉 한번 그어놓으면 하루 종일 또 그거 꿰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이건 뭐 세계 어디에 가도 이런 전시는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전시를 제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난리를 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해에 100만 명이 오시더라고요. 이태에도 100만 명이 오시고 첫 해 이거 아주 극적으로 12월 30일 날 들어오시더라고요. 100만 찍힌 들어오시는데 우리 전부 숨어 있다가 꽃다발 들고 폭죽 짜잔 나가서 폭죽 터뜨리고 뭐 사진 찍고 뭐 해갖고
뭐 환경부에 보냈더니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로 초대박, 대박도 아니에요. 초대박해서 뭐 난리법석하고, 예, 진짜로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됐답니다. 저 깡촌에 250개의 음식점이 새로 문을 열었답니다. 제가 원장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진짜 마을 어르신들이 저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청와대에 엄청 민원을 많이 넣겠다고 했더니 진짜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기관장을 연임한다는 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권이 바뀌면 임기 안 채운 분도 밀어내야 되는데 저는 뭐 저 연임하라고 통보가 청와대에서 왔어요. 근데 제가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탁 받고. 이걸 왜 청와대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야지. 근데 이제 그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요. 건강이 너무 나빠지는 걸 제가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된다. 군수님이 전화를 하시고 떠나기 전에 군청에 한번 왔다 가야 된다. 제가 김치국을 잘못 마셔가지고 군수님 저 감사패 이런 거 아주 딱 질색입니다. 만들지 않았어요. 뭘 지가 먼저. 그래 갔는데 진짜 군청 그 강당에 뭐 군청 직원들 전부 일손 놓고 다 모이고 진짜 마을 어르신들이 꽃다발 들고 막 오신 거예요. 아이고 들어가면서 벌써 이제 울렁울렁하는데 미치겠는데 나오라 그러더니 군수님이 분명히 감사패는 아니더라고요. 조그만 명함 박스 같은 걸 주면서 열어봐라. 열었는데 명예 군민증. 예, 그래서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제가 그냥 그 무대에서 또 찔찔 짜고 뭐 이렇게 예, 다 그랬습니다. 거기다 또 괜히 정말 출판사에서 이 경험을 책으로 써달라 그러는데 남들이 얼마나 웃겠냐. 평생 경영하신 분들이 저 자식은 달랑 한 번 해보고 그걸 책으로 쓰네. 안 된다고 도망치다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느 출판사에 잘못 코가 깨가지고 예,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 뭐 이런 책을 쓰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요즘 대기업에 불려다닙니다. 경영 강의하러. 그러더니 한 석 달 전인데 양복 입은 세 분이 제 방에 쳐들어오셨어요. 뭐 약속도 안 하고 어떤데 똑똑하더니 교수님 어떻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 누구시냐고. 어쨌든 뭐 들어와서 앉으시라고. 세 분이 앉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얘기를 안 하더니 한 분이 용감하게 저한테 저희 회사 사장님으로 좀. 내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랬더니 저 책을 가방에서 턱 꺼내더니 이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법정 관리 들어가는 회사래요. 회사가 이제 망하는데 그거를 근데 오셔서 좀 이렇게 예, 제가 이러다가 회사 사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농담인데요. 작년에 우리 왜 한때 흥분했었잖아요. 타임지는 연말에 그 해의 인물을 뽑습니다. 근데 우리 BTS가 그 해의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래가지고 한때 막 이제 했는데 안 되긴 했는데 뭐 그래도 금년에 될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뭐 금년에 잘하면 됩니다. 타임지는 근데 이상한 짓을 1988년에 했어요. 그 해에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해의 행성을 뽑았습니다. Person of the Year가 아니라 Planet of the Year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지구가 뽑혔습니다. 지구가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걱정한 건 오래된 일입니다. 1988년에 이미 그 타임즈가 이 정도 할 때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랬던 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라는 아마도 우리가 겪어본 환경 문제 중에서는 가장 막강한 환경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터진 겁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라질 생물들 이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헛소문이 나 있는데 어떤 분이 뭐 또 찾아보시더니 가짜 뉴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짜 뉴스라도 참 대단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종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뭐 하여간 가짜 뉴스인지 하여간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이 지역엔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 지금 토종벌은 양봉은 그래도 좀 살아남았는데 토종벌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꿀벌이나 토종벌이나 이 벌들이 수분을 책임지는 게 우리 농작물의 80%거든요. 그럼 벌이 사라지면 그냥 식량 대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인류가 겪을 그 어마어마한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거꾸로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걸 사 먹습니다. 쌀하고 계란 빼놓고 거의 모든 걸 해외에서 사 먹기 때문에 식량 대란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당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를 엄습할 겁니다. 지구의 역사에 한 5번 정도의 대절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가장 가까운 때 벌어진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500만 년 전에 벌어졌던 공룡을 싹쓸이했던 그건데요. 저희 생물학자들은 지금 제6의 대절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난 5번의 대절멸 사건은 전부 천재지변으로 벌어진 겁니다. 운석이 떨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 이런 건데 지금 제6의 대절멸 사건은 비교적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구에서 거의 막둥이격으로 태어난 영장류 중에 하나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이라는 얄궂은 영장류, 막대 먹은 이 영장류가 저지르는 장난질 때문에 벌어지는데 다 벌어지고 나면 역대 최대 규모일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짓을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엔은 해마다 그 해를 무슨 해로 정합니다. 2010년을 국제 생물 다양성의 해로 정하고 일을 해봤는데 생물 다양성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기후 변화는 그나마 문제를 알리기는 쉬웠어요. 과학자가 먼저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주에서 40년 살았는데 내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우린 옆에서 기후 변화입니다. 그럼 글쎄 기후가 옛날 같지 않다니까 금방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 나갈 때 북극곰이 우리 눈앞에서 죽는 걸 보는 게 아니라서 가끔가다 저 같은 사람이 북극곰이 큰일 났어요. 그럴 때만 잠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알리기가. 그래서 유엔이 2010년 열심히 해봤는데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아주 이례적으로 10년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을 생물 다양성 10년으로 정했어요. 우리말로는 우리가 그냥 10년 하지만 영어에는 아예 단어가 있습니다. decade라는 단어가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decade다.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2019년이에요. 또 내년이면 끝이에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또 한 게 없네요. 이런 게. 그래서 저희 요즘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생물 다양성의 100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또 100년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센테니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데케이드 빼고 하자 지금 이제 작당들을 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참 한심합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참 하기가 너무 힘든. 근데 다행히 그 지금 IPCC라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의 사무총장님이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이회성 박사님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정치인 이회창 씨의 동생이십니다. 정말 좋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분의 리더십으로 2018년 작년에 인천에서 그동안 우리가 2도 그 상승 온도를 2도로 잡아보려고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의는 했는데 2도 가지고는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물학자들은 2도 하다 보면 생물 다양성 절반 날아간다. 그리고 막 걱정을 했더니 외성 박사님이 세계 이 지도자들을 전부 설득해서
1.5도로 낮춰 주셨습니다. 이건 뭐 굉장한 쾌거입니다. 근데 1.5도도 참 이혜성 박사님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1.5도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저것도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또 그러고 있습니다. 답답하실 텐데.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제인 구달 박사님, 저 침팬지 오래 연구하시고. 네. 제가 어쩌다가 제인 구달 박사님이랑 친해져서 한 5년 전에 같이 생명다양성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서울 대공원에 불법으로 붙들려서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돌이라는 돌고래를 제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자 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어쩌다가 그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저희를 1년 2개월 동안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약간의 실수도 용납 안 될 거다. 만약 저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저 아이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벌어지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우리가 아마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 득달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 위원회만큼은 제가 그냥 막 진짜 하여간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해서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5마리를 내보내줬는데 그 5마리 지금 다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돌고래 연구를 하려고요. 돌고래 보내주는 제돌이의 등지느러미에다가 번호를 탁 하나 1 하고 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저렇게 나갈 때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저는 연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거 할 때 반대가 많았어요. 동물 학대다 이래 반대했는데 제가 그냥 독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다들 해줍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시면 돌고래 생태 관광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배 타고 나가면 돌고래들 수십 마리가 옆에서 같이 팍팍 튑니다. 정말 볼만한데 제가 1번 안 달아줬으면 생태 해설사가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여러분 어쩌면 이 중에 제돌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뛰면 그냥 보입니다. 100m 떨어진 데서 튀어올라도 제가 이따만하게 새겨줬거든요. 저 1번 단놈이 하나 같이 여러 마리 숲에서 탁 올라오면 그 배전 난리 납니다. 진짜 모두 소리 지릅니다. 제돌이다 제돌이다. 어떤 분은 만세 부르시고 정말 신기하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제돌이가 자연의 대사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5마리를 내보낸 중에서 3마리가 암컷이었는데요. 춘삼이, 삼파리. 어떻게 여성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지. 복순이는 여성 이름 같은데 3마리가 나가서 전부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게 우리 연구진이 확인해서 올렸는데, 이거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잡지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시 대서특필을 해줬어요.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인가? 제 생각에 최초는 아닐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돌고래 많이 내보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돌고래 내보내면요, 저 중바다로 나가서 못 찾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에는요, 지금 한 120마리 정도 사는데 한 놈도 어디 안 갑니다. 그냥 제주도를 뱅뱅 돕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돌다 보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이 가능했던 거고요. 다른 나라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가둬서 기르던 아이를 야생으로 내보냈는데 그 아이가 나가서 새끼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다? 완벽하게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돌고래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한국 그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배워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건강해서요. 아직도 좀 더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이런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살면서 해온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한 그 많은 연구 이런 거 다 때려치고요.
저는 이 일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왜? 저 대단한 동물에게 제가 자유를 선사했잖아요. 그것도 5마리나.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집에서 강아지 기르고 계시죠? 우리 집 강아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강아지잖아요. 내 마음 다 이해하고. 근데 거울 갖다 줘봐요. 하루 종일 짖어요. 그 거울 안에 있는 게 자기인지 몰라가지고. 돌고래는 거울 비춰주면 그냥 압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자기라는 걸. 거울 안에 있는 존재가 자기라는 걸 아는 동물은 이 세상에 아주 드뭅니다. 인간, 침팬지, 뭐 코끼리, 돌고래 이 정도인데요. 우리 인간은 한 10개월은 돼야 거울 안에 있는 걸 보고 이게 난가? 이제 그때 겨우 압니다. 돌고래는 7개월이면 압니다.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고요. 여러분이 봄에 올챙이 몇 마리 퍼다가 어항에다 넣어놓고 뒷다리 나오면 풀어준다. 그거 제가 용서할게요. 왜냐하면 올챙이는 자기가 잡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돌고래는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 돌고래 쇼하는 돌고래들은 전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잡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안 먹고요. 이런데 돌고래 쇼에서 하는 그 많은 묘기들 우리 인간이 가르쳐 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걔네들이 신나면 바깥에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건 뭐냐? 이따가 돈 내신 분들이 들어올 거거든? 내가 이때 호루라기 불 거거든? 너 안 뛰면 너 오늘 저녁 없어. 그래서 굶겨서 시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재밌다고 박수 치셔야 됩니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저랑 약속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수족관에 가실 때 이제는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검색하고 가주세요. 그 수족관에 돌고래가 있거나 흰고래가 있으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수족관이 망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 세상 시설에 있는 모든 돌고래, 흰고래를 다 바다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38마리가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저와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예, 우리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요거 마지막 슬라이드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학명을 붙였거든요. 사피엔스라는 말이 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다 지가 자기 보고 현명하대요. 근데 진짜 현명하십니까? 저 기왕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뭐 레이블이 없네요. 대한민국의 수돗물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세계 대회에 나가서 항상 최고 등급을 받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극히 현명하시다는데 편의점에 가서 누가 구정물을 페트병 안에다 넣어놓은 걸 돈을 주고 사드세요. 그냥 집에서 틀면 더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서 3병 이렇게 합니다. 저 수돗물, 그리고 삼다수, 그리고 그 비싸다는 에비앙 이렇게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왜 수돗물 안 드세요? 그러면 냄새가 나서요. 맛이 없어서요. 깨끗한 것 같지 않아서요. 근데 하면 제가 3번 해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수돗물이 저 3번 다 1등 했어요. 왜 이걸 택하셨어요? 이게 수돗물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맛이 있어서, 깨끗한, 냄새가 좋아서. 실제로 수돗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아비앙은 저 스위스 어디 호수에서 퍼오는 건데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굉장히 깨끗한 호수라 그러더라고요. 깨끗하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퍼가지고 바로 다음날 우리 집으로 배달하나요? 아닙니다. 큰 통에다 넣어가지고 바다로 끌고 가서
더 큰 통에다 부어가지고 배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작은 통으로 옮기고 그래서 끝에는 요만한 데 해갖고 그게 우리 동네 편의점에 있어요. 편의점에서 전화 오잖아요. 아비앙 들어왔습니다. 사가세요. 그래요? 거기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가서 사서. 그러니까 호수에서 퍼서 내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2달이 걸렸는지 뭐 어떤지 모릅니다. 물은 가두면 썩습니다. 제가 그래서 MB 대통령님한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혼났지만 물은 가두면 썩는 겁니다. 이 썩은 물을 돈 내고 사 드시는 여러분 현명하십니까?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러느니 현명하다는 자화자찬 집어 던지고 이 지구를 다른 생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생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